국제 정세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전격 공습했고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제거됐습니다. 이번 공습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국제법과 절차를 사실상 무시한 채 진행이 됐는데요. 한국 언론들은 사설에서 힘의 정치가 노골화된 상황이다라고 입을 모아서 진단을 했고요. 조국당은 미국의 테러다. 그리고 진보당은 전쟁광 트럼프라면서 미국을 규탄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요. 김정은의 미래다라면서 대북 관련 메시지를 내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이번 공습으로 이란의 한 초등학교도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지긴 했습니다. 이번 사태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일단은 이 인도주의적 개입이라고 하는 측면이 상당히 고전적인 논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 결과적으로 법익 형량을 한다는 거죠. 이게 각 국가의 주권이라고 하는 가치가 더 중요하냐, 아니면은 그 주권이 용인되는 과정에서 자행되는 보편적인 인권 탄압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용인 그런 어떤 방치 수수방관하는 것이 능사냐라고 했을 때는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국제적인 역학의 수혜자였습니다. 우리 제국주의 시대가 종결된 이면에는 우리나라가 사실 오로지 우리나라 힘만으로 독립을 얻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연합군의 기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더 과거로 흘러 들어가면은 이 어떤 독일의 홀로코스트, 이런 나치의 학살 이 과정에서도 연합군이 사실 개입을 하면서 전쟁이 종식이 된 거였거든요. 그때도 이 연합군이 독일이라고 하는 국가 안에서 자행되는 이런 주권이라고 하는 명목 아래, 그 나치도 사실 민주주의 선거를 통해 탄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자행되는 이런 비인도적인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탄압이라고 하는 것들이 국제사회에서 방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문제적인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해결책을 강구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도 좀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란 자체가 사실 그 경제적인 문제로부터 비롯된 특히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런 대규모 시위를 무력 진압함에 따라서 지난 1월부터 엄청난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거의 한 1, 2주 사이에 1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보도까지 있었는데 그 뒤로 거의 소식이 없었거든요. 왜 그러냐? 인터넷까지 끊어버린 상태에서 완전히 세계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란의 특수한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인지조차 못하는 사이에 최대 6만 명 정도가 특히 20, 30대 젊은 층들이 사망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 정말 안타깝고 참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잔악모도한 인권유린의 현장들이 있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개입이 저는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보는 생각이에요. 결과적으로 그 이란에 있는 국민들이 사실 독립됐다라고 하는 지금 기쁨과 환희에 젖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부적으로 오히려 해외에서 대외적으로 개입을 해서 우리를 좀 구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절박감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결과적으로 이 주권에 대한 용인도 그 주권이 과연 자정될 수 있는가,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가로부터 전 정당성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이란 전쟁으로부터 발생한 사상자보다 이란 정부에 의해서 사살된 일반인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들로 봤을 때 이런 미국의 행동들에 대해서 과거 충분히 있어왔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무슨 불량배적 행태다, 무슨 무도하다, 심지어는 우리 국무총리의 형이라고 하는 그 김민웅 씨 있죠. 촛불행동 대표.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가장 해가 되는 존재가 주한미군이라고까지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논리비약을 하고 미국을 공격하는 것이 과연 그렇다면 이란을 지금 옹호하는 건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한 발 더 나가서 그렇다면 그런 분들의 주장은 과거 나치처럼 홀로코스트 대학살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국제사회는 주권이라고 하는 명목 아래에 수수방관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좀 되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김민웅 씨는 지난번에 또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이 우리나라가 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짚어볼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 끝까지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출구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공격을 하긴 했지만 과연 어디까지 진행할 거냐 이게 문제라는 건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건 친미 성향으로 정권 교체일 텐데 이게 좀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11월 중간선거, 미국 중간선거
여기를 기점으로 목표로 해서 모든 좀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과거 좀 올드한 단어인데 지구촌이라는 단어 썼어요. 지구촌 과거에는 많이 썼는데 요즘 많이 안 쓰죠. 그러니까 이 이란 문제도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국가가 주권을 행사하고 자신들의 정당성 있는 정권이라고 주장은 하지만 그 정권의 통치 행태, 그 정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경제 정책 이런 것들이 세계 경제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이란이 특히 그랬습니다. 이란은 석유 부국으로서 여러 가지 어떤 석유 시장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쳤고 어떤 이 글로벌 경제 내에서도 중동 내에서도 굉장히 홀로 어떤 반군을 지원하면서 중동 내 정세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석유를 무기로 해서 또 어떤 자유민주 진영이 아닌 반자유민주 진영과의 연대를 통해서 오히려 또 전 세계적으로 어떤 좀 정세적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을 반복해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이 기회라고 본 것으로 저는 봐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경제가 제재된 상황에서 젊은 층이 이 경제난에서 어떤 들고 일어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는 이 시점이 지금 이란 정부를 어떤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동안 보여왔던 많은 어떤 베네수엘라 때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한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미국 주식이 어떤 거래되는 상황에서 폭격을 했고 어떤 이란에는 보름 동안 너희들이 어떤 선택할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말을 한 지 열흘 만에 지금 이것을 이렇게 숙청을 한 건데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완벽하게 친미 정권을 수립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미국 내에서는 또 굉장히 또 역풍이 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직 미국 증시가 개장을 하진 않았지만 어떤 그 증시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세계적인 경제가 휘청이고 유가가 많이 뛰고 이러면 어떤 세계적으로 저항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한 단기간에 이 혼란을 끝내고 어떤 친미 정권, 자유주의 정권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또 이 장면 가장 좀 불안하게 지켜봤던 사람 중 한 명이죠. 북한의 반응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공습에 대해서 불법무도한 침략 행위이며 가장 추악한 형태의 주권 침해다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요.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비난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트럼프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좀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는 저해하지 않으면서 좀 자신들의 입지는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양가적인 마음이 좀 드러난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 주권 침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주권을 지켜달라고 하는 이야기로도 읽히거든요. 근데 그 주권이라고 하는 것도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전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이 어떤 민주적인 절차나 어떤 국민적인 보편적인 이익과 생각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이란, 베네수엘라와 같이 장기 독재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인지를 봐야 하는데 사실 베네수엘라, 이란보다도 더한 독재 국가가 바로 3대 세습의 지금 김정은 일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란과 베네수엘라보다 먼저 순번이 왔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것이 바로 북한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보편적인 인권유린 실태라고 하는 것, 사실 베네수엘라나 이란은 급속도로 갑자기 경제가 나빠지게 되면서 좀 무력 시위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좀 유의미한 이벤트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거기까지 갈 것도 없이 이미 일상적으로 아우지 탄광과 같은 그런 형벌적인 부분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번 정권에서는 북한인권법 관련된 이 어떤 발간, 우리가 매년 다 집계를 하거든요. 북한인권 보고서를 발간을 하는데 이번 정권은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요, 정말 내용이 끔찍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는 평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저는 이런 것들이 정말 OTT에서 있는 그대로 만들어지고 시각적으로 전달된다라고 하면요, 북한 정권에 대해서 김정은이 귀엽다? 이따위 표현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정말 우리가 북한의 실태를 잘 모르고 있고, 심지어는 이진숙 위원장이 또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MBC 같은 방송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윤석열 씨, 김건희 씨라고 하는데
김정은한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고 꼬박꼬박 따박따박 다 호칭을 붙여주더라고요. 근데 그토록 내란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비상계엄, 우리나라는 2시간 만에 끝났지만 북한은 일상화된 것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북한 정권을 미화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대중을 호도를 하면서 한때긴 하지만 귀엽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등장하게 만드는 것이, 이런 거야말로 여론 호도고 대중에 대한 선동이 아닌가라고 저는 심각한 의구심을 조금 가지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북한은 당연히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미국이 개입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의 상황이 북한과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안함의 발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이게 말로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들이 통치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할 거면요, 자신들의 통치하에 있는 인민들에게 적어도 좀 정상적인 정권으로는 각인될 수 있을 정도의 행실은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뭐 김정은도 다음 천수작전 대상은 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불안에 떨고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핵무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겠죠. 김정은은 그렇게 분석을 할 거예요.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특히 이란 같은 경우에는 핵무력을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김정은 진짜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정확하게 완벽한 정보를 기반으로 핀셋 타겟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누가 모이고 어떤 회의가 이루어질 것인지 시간과 장소를 미국이, 이스라엘이 너무나 정확하게 이것을 파악을 한 것이에요. 특히 이런 독재 국가들은 어떤 회의나 움직임, 동선 이런 게 굉장히 기밀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것을 정확하게 한 것이잖아요. 이 회의 날짜, 시간, 장소까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 회의 장소 주변을 때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방공망을 때려서 어떤 이스라엘을 일시에 무력화시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북한이라고 모를까요? 미국이 북한 김정은의 일거수일투족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모를까요? 저는 북한 같은 경우에는 더 훤히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북한 평양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이란 어떤 테헤란처럼 많지 않고 워낙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그 안에서 숙청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가 미국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란과는 다르게 북한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러시아, 중국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런 점을 고려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어떤 베네수엘라나 이란과 같은 행동을 하는, 그리고 독재국가, 독재 정권이 수립된 북한,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에 북한과 지금 지속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 북한도 거기에 호응을 한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서 대화가 이루어졌을 때 미국이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김정은이 다 들어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럴 수 없을 것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부는 굉장히 오히려 미국을 어떤 비판하는 목소리까지 내면서, 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80년간 확립됐던 국제규범을 힘의 논리에 의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그래서 어떤 북한을 오히려 더욱더 두둔하고 국제사회에서 미국을 비판하는 듯한 메시지까지 내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에 원하는 걸 다 들어줄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태도,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파악을 해서 이재명 정부도 나아가야지, 너무나 그냥 오직 북한 입맛에 맞게 우리가 하면은 모든 평화가 다 올 것처럼 국민을 호도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이 점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국제정세가 불안하고 금융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금융위가 어제 그런 걸 발표했더라고요. 100조 원을 필요하면 100조 플러스 알파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나 어떤 유가 이런 것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어떤 정책적 대응을 한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100조 원은 어디에서 날 것이며, 저는 많은 국민들이 어떤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돈풀기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여기서 하나 짚어볼 것이 지금 북한이 노골적으로 통미봉남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점인데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뽀정은 뽀재명 이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지금 참 이 정권이
이 6,000p 전 환각제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 코스피로 이런 경제적인 실정과 이런 안보적인 실정, 그리고 이 국내 정말 망국적인 정책 법안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저는 가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중에서 저는 경제보다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위중한 안보 상황입니다. 지금 북한만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나라가 정말 가깝게 지내는 국가가 과연 있기는 한가 싶을 정도로 고립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우리 서해에서 있었던 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일본은 참석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참석을 하지 않았죠. 심지어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일본 빼고 하자라고 했는데 미국이 차라리 일본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중국에 의한 이 어떤 공해에서의 무력 도발 행위가 있었죠. 네, 전투기가 대체하는 상황들이 있었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도 미국의 항의를 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런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더 설명이 필요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종래 캠프 데이비드로 일컬어졌던 한미일 관계를 망가뜨리면서까지 이른바 레드팀들 있잖아요. 북중러 이런 국가들에게 소구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럼 그마저 어떤 실적이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뭐 아예 봉남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한국과는 절교를 하겠다. 뭐 사실 저는 나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짝사랑하는 이 정권에서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북한이 절교를 하겠다는데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중국과도 그렇게 읍소를 하는 관계, 우리 서해의 인공구조물 제대로 항의조차 못하고 무슨 공영의 바다니 뭐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한한령 하나 못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누구와의 어떤 관계를 지키고 있고 무슨 국가 안보를 지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 이번 정권이 북한이 언젠가는 화답하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집권하자마자 우리 국정원 그런 대북 방송 다 중단시켰고요. 송출 중단시켰고요. 대북 전단기 살포하는 탈북단체들 전부 다 사실 진압을 시켜버렸고요. 대북 확성기 다 철거를 해버렸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미연합훈련 지금 거의 절반 가까이 축소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여러 상황들을 봤을 때는 당초에 지금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 오죽하면 미국이 아니 대체 우리나라가 왜 9.19 합의를 복원한다는 표현을 씁니까? 저희가 북한에 먼저 미사일 쏜 적 있습니까? 9.19 합의는 애초에 평화협정이었고요. 평화협정을 어긴 것은 무력 도발 행위를 지금까지 일상적으로 자행했던 북한이었지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북한이 일방적으로 어긴 합의를 우리가 복원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최전방에 있는 우리 정보전 기술들을 다 철거를 하고 아예 그냥 군사분계점에 우리 군사활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스스로의 손박을 묶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 전 이 정권이 참 위태롭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실정들이 이 6,000p와 그리고 저는 사실 국민의힘 얘기 정말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우리나라에 보수정당이란 개념이 있긴 한가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의제가 없습니다. 그냥 민주당이 있고 반민주당이 있고 그 반민주당 안티테제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국민의힘을 그나마 어쩔 수 없이 대안으로 지지하는 게 전 지금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국민의힘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주말까지도 의총 열어서 당대표 붙들고 지금 예속 논쟁할 땐가요? 제가 정말 화가 나서 그래요. 지금 그게 중요한가요? 이 여의도 차찬석 태풍이지 지금 밖에 나가면 누가 윤 대통령 얘기를 지금도 합니까? 윤 대통령 지금 사법 관련된 얘기는 선고가 있었기 때문에 입장을 낸 것뿐인 것이지 지금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주요한 화두가 아니에요. 정관어층들이 지금 묻는 것은 윤 대통령에 대한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힘은 어떤 정책을 하고 있고 어떤 경제적인 비전과 철학이 있고 어떤 인재들을 지금 들이고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 이렇게 이런 야당이라고 하면 본디 잘못된 정책을 지적하고 공론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그 곰팡이 백신 문제 이거 정말 심각하거든요. 1,420만 회 접종을 시켰어요. 1,몇백 건이 되는 신고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시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왜 공론화 안 합니까? 우리 복지위 위원들 뭐 하시나요 대체? 지금 복지위에서 복지부 찾아가서 정은경 사퇴하라고 외쳐도 모자랄 시간에 지금 의총장 가가지고 무슨 뭐 친한동훈계가 어쩌고 쫓겨난 사람 얘기를 지금 해야 됩니까? 너무 한심스러워요 정말.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여전히 당내에서 맨날 내가 개헌 막았다는 얘기는 하고 앉아있는 한동훈 쫓아내야 된다고 했던 건데 지금 한동훈의 망령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참 이 정말 무능한 이 망국적인 여당 그 이상으로 위험한 것이 무능한 야당이고 지금 절연을 해야 될 것은요. 제가 좀 얘기 좀 샜는데 마무리할게요.
지금 지나간 정권 절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 이 끔찍한 무능을 절연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 뭐 하는 정당인지 전 모르겠습니다.